예, 이어서 강의를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페이지입니다. 교재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를 보면은 행정소송법의 독자성과 민사소송 절차의 준용이라는 그런 제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행정소송법은 말입니다. 1984년도 12월 15일 날 전면 개정됐는데요. 그 전에 행정소송법인 즉 제정행정소송법에서는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게 행정소송법이 이 조문만 가지고는 이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법하고는 뭐 독립적인 독자적인 법률인지 아니면은 이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의 일종으로서 이 민사소송법의 특칙인지에 대한 해석론이 있을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이미 그 당시에도 판례나 통설은 행정소송법은 민사소송법의 어떤 특별법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소송이 민사소송의 어떤 한 분야라든지 이런 식의 해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에 있어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1항에는 뭐라고 규정되어 있냐면 행정소송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제는 해석론상으로도 이제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이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법의 특별법에 불과한 게 아니고 서로 완전히 독자적인 법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자, 그렇게 행정소송법 제8조 제1항에서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법의 특별법이 아니고 독자적인 법률이다, 소송법이다라는 거를 선언을 하기는 했지만 이 행정소송법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딱 훑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조문이 몇 조문이 없습니다. 조문이 몇 개가 없고요. 더더군다나 이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나요, 그 소송의 대상이 다를 뿐이지. 즉, 민사소송은 사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고, 행정소송은 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다. 라는, 소송의 대상이 다를 뿐이지, 이 민사소송하고 그렇게 완전히 이질적인 어떤 소송 절차를 갖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행정소송법 8조 제2항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요. 행정소송에서 민사소송법에 정한 것이 없을 때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이율 배반적인데요. 8조 제1항에서는 이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법의 특별법이 아니라 독자적인 법률이라고 해놓고서는 8조 제2항에서는 이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중에서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것이 없을 때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해놓고 정작 행정소송법의 조문은 뭐 44개인가요? 그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현실은 민사소송법이 대부분 준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준용되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무조건 준용되는 건 아니고 행정소송의 성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민사소송법이 준용된다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행정소송법에는 그러면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살펴보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이 행정소송은 권리구제 기능 뿐만 아니라요, 권리구제기능뿐만 아니라 적법성 보장 기능, 즉 행정통제 기능도 수행한다. 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따라서 민사소송에서와 좀 다른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 행정 통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직권 소송 참가라든지 직권 심리라든지 사정 판결이라든지 이런 어떤 직권주의적인 요소가 행정소송법에는 민사소송법에 비해서 더 많이 특별한 규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게 있냐면은 이 행정소송은 다루는 대상이 행정작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행정법 관계의 조속한 안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에 따르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가장 원칙적인 소송 유형으로 보고 당사자 적격, 전신 절차, 제소 기간, 잠정적 구제제도의 특별한 규정, 집행정지 같은 잠정적 구제제도가 민사소송하고 좀 달리 돼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즉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행정소송법에는 행정통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몇 가지 특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행정법 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서 몇 가지 제도적인 특징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그 구체적인 예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행정법원이 일단 설치가 돼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심판제도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항고소송의 피고가요. 피고가 이게 행정 주체가 아닙니다.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어야 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률상 분쟁을 권리의무관계에서 나타나는 법률상의 쟁성을요. 권리의무관계에서 나타나는 분쟁이라고 하면은 논리 필연적으로 권리 능력자가 당사자가 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항고소송에서의 피고는 행정 주체가 아니고요.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그러니까 행정 주체의 기관이죠. 예컨대 서울특별시라는 행정 주체의 기관인 서울특별시장이라든지 이런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소기간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행정사건과 관련된 원상회복이라든지 손해배상 등과 같은 관련 청구 소송의 병합제도가 있고요. 병합 또는 이송제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3자의 소송 참가가 비교적 넓게 규정돼 있고 소외 변경도 역시 비교적 민사소송법에 비해서 넓게 인정되고 있다. 그 다음에 직권주의적인 요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집행부정지 원칙이 채택돼 있다. 이 집행부정지 원칙도 여러분들은 다소 생소할 텐데요. 어떤 처분이 있는데 그 처분에 대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은 그 처분의 효력이 정지가 된다. 무조건 원칙적으로 정지가 된다. 라고 하면은 집행정지의 원칙이라고 그러고요.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손치더라도 처분의 효력은 계속 유지가 되고 집행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집행부정지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고요. 집행정지를 원하면은 법원에 신청을 해서 그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으면 당연히 인용 판결을 해야 되는데 행정사건에서는 특별하게 사정 판결 제도가 있어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면 더 큰 공익의 침해가 있다 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 판결을 하지 않고 기각 판결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거를 사정 판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처분 등을 취소하는 판결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자, 모든 소송은요,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을 미치게 됩니다. 원고하고 피고하고 참가인. 죄송합니다. 그러나 처분의 취소 판결에서는 이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쳐지고요. 그 다음에 민사소송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기소력이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차차 여러분들한테 이번 학기 내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오늘은 그 개요만 이런 것들이 있구나. 민사소송법에 비해서 이러한 제도들이 있구나. 정도만 그냥 눈으로 보시고 지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명드려야 될 게 행정소송의 한계입니다. 자, 행정소송은 소송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소송이기 때문에 사법작용으로서의 일반적인 한계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이 권력분립에 따르는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법작용, 그러니까 민사소송이나 무슨 소송이든지 간에 사법작용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한계는, 일반적인 한계는 그렇게 설명을 길게 요하지는 않는데요. 일단 하나씩 여러분들이 또 민사소송법에서 이미 다 배웠기 때문에
특별히 더 설명할 건 많지는 않습니다. 14페이지를 보시면은 일단 처분권주의가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행정소송도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원고가 소제기를 하여야지만 비로소 심리가 열리게 되고 그래서 판결이나 뭐 그밖에 전국적인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관소송의 원칙입니다. 권리구제 기능이 행정소송의 기본적인 목적이니까, 그죠? 예. 권리의무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분쟁에 대한 해결이 되고, 즉 권리 능력자에 되고, 권리의 침해, 권리의 3요소에는 3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법률상 이익의 침해죠. 그러니까 법률상 이익의 이익이 있어야지 원고적 기억을 인정받게 돼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따라서 반사적이나 사실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걸 가지고 법원에 법률상 소송으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의 재판을 구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전 시간에도 말했지만 객관 소송 중에서 민증 소송하고 기관 소송의 경우에는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소송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요새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게 이 단체 소송이나 집단 소송이죠. 이런 환경 소송이나 소비자 보호 소송과 같이 공통된 재난이나 위해를 당한 수많은 피해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공동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한꺼번에 분쟁을 해결하는 소송 유형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요. 예컨대 소비자 소송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 제품에 하자가 있습니다. 그 제품의 가격이 만약에 1,000원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 한 사람이 거기에서 불이익을 받는 건 1,000원밖에 안 되죠. 그러나 이 소비자 전체를 모아놓으면은 엄청난 손해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개개인은 1,000원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는 소송 제도가 좀 필요하게 되는데 독일식 관념에 하면은 뭐 이제 단체 소송이라는 관념을 생각해낸 거고요. 그 다음에 영미법에서는 뭐 집단 소송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단체 소송도 부분적으로 도입돼 있고요. 집단 소송도 부분적으로 도입돼 있습니다. 자, 집단 소송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증권 관련 집단 소송법상에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이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돼 있고요. 그 다음에 독일의 단체 소송을 모델로 소비자 기본법의 소비자 단체 소송, 개인정보법상의 개인정보 단체 소송이 부분적으로 도입돼 있는데, 자, 이렇게 부분적으로 도입돼 있는 소송 제도 이외에 일반적으로 단체 소송이 허용되는 거냐는 또 별다른 문제죠. 별도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보통 이제 단체 소송을 부진정 단체 소송하고 진정 단체 소송으로 나누는데요. 이게 다 민사소송법에서 나오는 설명입니다. 부진정 단체 소송은 뭐 비록 그 공익을 위한 소송이긴 하지만 단체 그 자체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돼서 그에 따르는 소송을 제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진정 단체 소송은 여기서 논의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진정 단체 소송이 과연 이 주관 소송의 원칙에 어긋나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냐? 이것이 이제 주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뭐 주관 소송의 원칙상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현행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행법과 현행법에 대한 통설적 해석에 따르면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진정 단체 소송은 제기하기 어렵다. 이런 결론이 되는 거고요.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유력한 견해에 의하면은 이 경우에도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진정 단체 소송이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없더라도 제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사건성이죠. 자, 법률상 분쟁이라고 해서, 법률상 쟁송이라고 해서 무엇이든지 간에 사건의 대상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고 설명했죠. 구체적인 사건이 되는 거죠. 구체적인 사건성이 됩니다. 이거는 뭐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건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법률이나
법률이나 대통령령과 같은 시행령, 부령과 같은 시행규칙 그 자체가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죠. 다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처분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 다시 하겠지만, 또는 이미 1학기나 아니면 행정실체법에서 행정행위 개념에서 배우셨겠지만, 외관은 조례나 법규명령인데 그 내용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하지 않고도, 그러고도 이 국민의 권리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처분적 명령, 처분적 조례라고 그러죠. 이런 경우에는 처분으로 취급을 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예외적인 현상을 제외하고는 규범은 규범 통제 절차에 따라서 해결이 되는 거고요. 구체적인 사건성이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행정소송의 한계, 두 번째 얘기로 권력분립에 따르는 한계입니다. 자, 행정의 독자성 존중인데요. 무슨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자, 이른바 행정실체법에서 공부하셨겠지만, 행정유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권력분립의 원칙상 입법, 사법권과 마찬가지로 행정도 어떤 독자적인 어떤 영역이 있다라는 거죠. 뭐 그렇게 그런 것이다라고 설명되는 게 뭐가 있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재량, 그죠? 재량과 그다음에 뭐 판단의 여지, 그다음에 뭐 계획재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 등에서 행정권에 대한 사법심사에서 행정유보가 특별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뭐 재량행위를 예를 들어서, 이제 밑에 설명이 있지만, 재량행위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은요, 이 재량행위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경우에는 행정소송으로, 물론 재량행위가 한때는요, 뭐 전전의 일본 행정재판법에 의하면은 재량행위는 소송의 대상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런 견해를 취하는 사람은 없죠. 재량행위도 당연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데요. 다만 이제 그 위법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선 거에 대해서만 재판을 할 뿐이지, 심판을 할 뿐이지, 이 재량권 내에서 만약에 재량권을 행사했다, 또는 뭐 재량권 일탈남용하지 않는 재량을 했는데 부당하다, 이거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지 않고 취소를 하지 않습니다. 기각되는 거죠, 소송을 제기해도. 따라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 행정소송은 위법성만, 합법성만 심사하는 거고요. 행정심판은 이제 좀 다릅니다. 행정심판은 이제 행정기관 내에서, 행정부 내에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당성도, 위법 부당성에 대해서도 심리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행정소송은 위법한 것, 즉 재량권 일탈 남용한 것, 남용했는지 여부, 요것만 재판을 하는 거고요. 그 재량권 일탈 남용을 하지 않았지만 부당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말하지 못하게 됩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주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 행정유보론인데요. 행정유보론에서 얘기되는 대표적인 얘기인데요. 이렇게 된 것을 어떻게 볼 거냐의 문제죠. 이런 것들은 행정권 중의 일부 영역, 즉 뭐 아까 얘기했던 뭐 재량이라든지 판단의 여지라든지 계획재량 등등에 있어서 일정 영역이 다른 권력이 침해할 수 없는 그런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아니고요. 행정의 계속성, 전문성, 실효성 등이 존중되어야 된다는 관점에서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통치행위입니다. 통치행위. 뭐 이미 행정실체법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 배워서 아시는 문제인데요. 겹칩니다. 설명이 겹치게 되는데, 자, 통칭위는 일단 행정작용의 일부는 분명하죠. 행정작용의 일부인 건 분명한데, 다만 이제 그 중에서 정치적인 색채가 너무 강해서 사법부가 합법성이나 합헌성을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
그거를 통치행위라고 합니다. 자, 통치행위는 통치행위의 결과 어떤 국민의 권리 의무에 권리 의무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되면은 법적인 통치행위라고 하고요. 그런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러면은 사실적 통치행위라고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뭐 대통령이 외교에 관한 행위라든지 영예의 수여라든지 아니면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임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분명히 행정작용이긴 하지만 물론 이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간접적인 어떤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개개의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이제 사실상의 통치행위, 사실적 통치행위라고 하고 여기에서 논의되는 그런 거는 아니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법적 통치행위가 문제가 되는 거죠. 통치행위가 그런 거라면 통치행위 이론은 뭐냐? 법적 효과를 수반하여 법률적 판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즉 법적 통치행위죠. 고도의 정치적 성격으로 인해서 그것을 이유로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는 거죠. 자, 학설은 뭐 설명 안 해도 다 아시겠지만 통치행위 이론 긍정설과 통치행위 이론 부정설이 있겠죠. 통치행위 이론 긍정설은 즉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하는 견해에는 다시 또 그 근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법자제설이고요. 또 하나는 재량행위설이고요. 또 하나는 내재적 한계설입니다. 자, 먼저 사법자제설은 뭐냐? 통치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법원이 정치 문제에 말려들기를 꺼려해서 스스로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 사법부는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권력이 아닌 거죠. 입법부인 국회는 4년마다 이루어지는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구성해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행정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도 5년마다 국민의 직접적인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권력이지만 이 사법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적인 어떤 정당성을 간접적으로 갖고 있는 거죠. 간접적으로 갖고 있는 이 사법부가 정치적인 문제에 끼어드는 것을 자제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제 사법 자제설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재량행위설은 통치행위는 이 재량권의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사법부가 판단할 수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내재적 한계설은 자 법원의 사법 심사는 법치주의이지 않습니까? 법치주의이고요. 그다음에 이 입법권도 마찬가지고 행정권도 마찬가지로 권력분립성에 어떤 한계가 있듯이 사법권도 권력분립의 원칙상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통치행위의 당부는 국민주권 원리에 의해서 즉 민주주의 원리가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고 이 권력분립의 원칙상 이 법처주의도 민주주의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법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권력분립의 원칙상 그런 분야에 해당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게 이제 내재적 한계설 권력분립설이 되는 거고요. 판례는 그럼 어떠냐? 판례는 뭐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사법자제설하고 내재적 한계설, 즉 권력분립설이 결합된 통치행위 이론 긍정설에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치행위 이론 부정설은 무슨 소리냐? 실질적 법치주의가 오늘날에 있어서 확립돼 있고 따라서 법적인 어떤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데 어떻게 사법부가 재판을 안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국민의 재판 청구권에 미치는데 왜 재판은 안 할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행정소송법상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어떻게 행정사건인데 이미 불명한데 어떻게 소송을 법원이 회피할 수 있겠느냐라는 근거 하에서 통치행위 이론 부정설이 주장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판례를 살펴보면은요, 이 대북 송금행위 사건인데요. 이게 어떤 사건이냐? 간단하게 사실관계를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 국정원장이 되신 그 박지원 국정원장님이 과거에 그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이 비서실장인가요? 예, 그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 일 중에서 남북 정상회담, 그 김대중 대통령하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그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이제 금품이 이제 제공이 된 거죠. 그거를 이제 박지원 당시 비서실장이 주도해서 하게 됐는데, 당시의 법률에 의하면은 북한의 송금행위를 하거나 이러려면은 뭐 예컨대 통일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지원 실장이 이 그 북한에 대한 송금행위 때문에 형사소송에 피소됐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이제 형사 사건이 이제 진행이 됐는데요. 결국 이제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선고했는지 말씀을 드리면은요, 조금 길지만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를 보면은요, 자, 대법원은 입헌적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은 어떠한 국가기관이나 국가작용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그 테두리 안에서 합헌적-합법적으로 행해질 것을 요구하며, 어떠한 합법성과 합법성의 판단은 본질적으로 사법의 권능에 속하는 것이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다만 국가 행위 중에는 고도의 정치성을 띈 것이 있고, 그러한 고도의 정치 행위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법원이 정치의 한 목적성이나 정당성을 도외시한 채 합법성의 심사를 감행함으로써 정책 결정이 좌우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며, 법원이 정치 문제에 개입하여 그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당할 위험성도 부인할 수 없으므로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에 대하여는 이른바 통치행위라고 하여 법원 스스로 사법권의 행사를 억제하여 그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영역이 있다. 여기까지 끊고 생각해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통치행위 이론 긍정설 중에 사법자제설과 내재적 한계설을 채택했다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근데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사법심사의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여야 하며, 그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요 다음 내용이, 즉 통치행위 이런 긍정설에 있긴 하지만 통치행위로 인정하고서 사법심사를 할 수 없는 경우는, 그죠? 없는 경우를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관점에서 신중히 생각해야 되냐면, 과도한 사법심사의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해야 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판단은 오로지 또 사법부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는 통치행위니까 당연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 그렇지만 송금행위는, 그에 따르는 송금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라는 게 이 사건의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럼 관련 판례를 보면은요, 주로 어떤 때 문제됐냐면 유신 정권 때 문제가 됐는데요. 그 유신 때 뭐 항시적으로 개헌 선포 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전두환 정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두환 정권 때도 개헌 선포 이런 것들이 뭐 상시적으로 수시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뭐 예컨대 계엄 선포를 하면은 뭐 집회가 금지되는데 집회를 했다고 포고령 위반죄로 이제 형사 사건이 되면은 피고인이 이거 계엄 선포 행위가 위헌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했냐면은 계엄 선포 행위는 통치 행위라서 그 당부를 판단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두환 민주정권이 수립되고 난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하고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뭐 반란죄로죠, 그죠? 광주 사태,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서 뭐 군사 반란이라든지 뭐 이런 죄로 기소가 됐습니다. 기소가 됐는데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통치행위라고 이제 계엄행위니까 통치행위라고 뭐 이렇게 전두환 씨나 아니면은 노태우 씨가 주장했겠죠. 거기에 대한 답으로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해진 경우에는 이건 뭐 통치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결이 내려졌고요. 그 다음에 뭐 유언비어 날조 유포로 인한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죄의 재심 사건에서 최근에 있었던 일이죠. 이것도 유신헌법 53조에 근거한 긴급조치 1호에 대한 당부를 판단하는 게 통치행위 이론에 포섭될 수 없다라는 판결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서훈수여, 그러니까 뭐 훈장이라든지 이런 서훈수여는 통치행위, 이건 뭐 사실적 통치행위겠죠. 이지만은 서훈 취소는 이건 또 통치행위가 아니다. 뭐 이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경우인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제목이라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근데 헌법재판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김영삼 대통령께서 이제 발령하신 금융실명제법에 모태가 된 긴급 재정경제명령이 있었습니다. 이게 위헌 소원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또 통치행위인지 여부가 문제가 됐었죠.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통치행위이지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된다라고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국군의 일하급, 이건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데요. 국군의 일하급 파병 결정에 대한 위헌 확인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는 또 통치행위이다. 이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통치행위라고 인정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뭐 형사사건에서는 뭐 지금 우리가 형사사건을 다룰 일은 아니니까요. 뭐 행정사건이나 헌법소원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각하가 되는 거죠.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 생각은 어떠냐? 일단 헌법 자체에서요. 헌법 자체에서 사법심사를 배제하는 경우가 있죠. 헌법 자체에서 사법심사에 배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제 국회의원의 징계 제명 처분은 헌법의 규정에 의해서 사법심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그 나머지 영역에 있어서는 오늘날에 있어서의 이 법치주의가 지배하고 있고요. 그죠? 법치주의가 지배하고 있고 행정소송의 개괄주의가 인정되고 있는 마당에서 어떻게 통치행위라고 해서 국민의 권리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사법부가 통치행위라고 해서 재판을 거부할 수 있겠느냐? 저는 좀 부정적인 견해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실정법에 근거한 요건이 규정돼 있어서 그 요건의 구비 여부라든지 아니면 헌법상의 원칙에 침해됐는지 여부는 당연히 이제 심사를 해야 되지만 다만 이제 그 고도의 정치성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재량권의 범위가 넓게 되고 따라서 이 아까 설명드렸던 행정유보론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그 통제의 밀도가 낮아지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인데요. 뭐 대법원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사법자재설하고 내재적 한계설에 근거해서 통치행위 이론 긍정설에 있다라고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이 과거에는 특히 유신 정권 시절이나 아니면 전두환 정권 시절에는 이 통치행위를 너무 넓게 인정한 게 문제였던 거죠. 근데 오늘날에 있어서는 민주정권이 수립된 이후 법원에서도 그 통치행위라고 해서 사법심사를 회피하는
그런 경우는 굉장히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말씀드렸듯이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해야 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조건 하에서 통치행위 이런 긍정설이 있다라고 법원이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의무이행 소송 등의 허용 문제인데요. 요것도 이제 나중에 제가 의무이행 소송에 관해서 자세히 이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의무이행 소송이 나중에 이제 다시 설명이 되는데, 예컨대 이런 겁니다. 자, A라는 사람이요. A라는 사람이 자, 성북구청장에게 A라는 사람이 성북구청장에게 건축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행정청이 건축 허가 신청을 거부했거든요. 거부 처분을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행법에 의하면은 행정소송은 항고소송이 있고요, 그죠? 항고소송이 있고 당사자 소송이 있고 민중소송이 있고 기관소송이 있죠? 네, 기관소송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민정소송이나 이 거부처분에 대한 다투는데요. 기관소송은 당연히 아닐 거고요. 그럼 당사자 소송이냐, 항고소송이냐인데, 이게 지금 이 처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아닐 테니 이제 항고소송이 되는 거죠. 그럼 항고소송에는 다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이 항고소송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분에 관한 소송이죠. 처분을 리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처분, 위법한 처분이니까 취소해야 된다. 취소 사유가 있어서. 그러면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거고요. 아니면 무효 사유가 있다고 하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거고요. 그죠? 처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처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처분을 하지 않았다. 그것이 위법하다. 이게 이제 부작이잖아요. 부작이 위법한 게 소송이죠. 자, 이런 세 가지 유형밖에는 행정소송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통 이런 경우에 이제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게 될 텐데요. 자, 이 거부처분이 무효 사유가 있으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요. 네, 취소 사유가 있으면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죠. 둘 다 비슷한 결론이 도달하겠지만은 가장 대표적으로 취소 소송을 예컨대 제기했다고 가정을 하면 자, 그럼 거부처분 이 취소됐습니다. 원고가 승소했고 승소 판결이 확정이 돼서 거부 처분이 취소가 된다고 한들 원고가 건축 허가를 받는 건 아니죠. 거부 처분만 취소된 거죠. 따라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면 거부 처분이 취소됨으로써 신청 단계로 다시 되돌아갈 뿐입니다. 되돌아갈 뿐이에요. 그러면은 이 판결 자체로 원고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구제받는 건 아니죠. 물론 거부 처분이 취소돼서 권리 구제는 됐지만은 신청 단계 이 원고가 원하는 거는 건축 허가지 않습니까? 건축 허가가 손에 쥐어진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아예 원고가 이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니고요. 건축 허가를 내달라라는 소송을 피고인 성북구청장이 원고에게 건축 허가 처분을 이행하라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승소한다면은 원고는 바로 건축 허가를 얻어낼 수가 있겠죠. 이런 소송을 의무이행 소송이라고 합니다. 의무이행 소송. 자, 그럼 현행법에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취소 소송하고 무효확인 소송하고 부작 위법 확인 소송만이 항고 소송의 유형인데요. 자, 여기에
비록 행정소송법에는 없지만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의무이행 소송을 이 항고소송의 하나의 유형으로 비록 법정돼 있지는 않지만 인정할 수 있겠느냐, 학설이나 판례로 라는 게 이제 하나의 쟁점이 되는 겁니다. 자, 요기에 대한 이제 반론이 뭐냐, 이제 권력 분립의 원칙이 어긋난다. 자, 법원이 건축 허가를 마치 내주는 꼴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반론이 있습니다. 뭐 나중에 이제 뭐 자세히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뭐 그 반론은 사실은 뭐 좀 논리적으로 좀 약간 문제가 있는 반론인데요. 어쨌거나 하여간 그런 게 논의되기 있고, 그러면은 지금의 판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나중에 더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요.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현행 판례로는 의무이행 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행정소송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의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 거부 처분이 취소가 되면은 뭐하러 이런 소송을 제기하느냐. 아무 건축 허가가 내 손에 떨어지지도 않는데, 이런 의문이 제기되겠지만은 이 현행법에서는요. 현행 행정소송법에서는 기속력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속력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민사소송법하고 다르게 행정소송에는요, 기속력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속력에 의해서 이 행정청은요, 패소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다시 처분할 의무가 생깁니다. 즉, 만약에 거부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으면, 그것이 확정이 되면 성북구청장은 판결문을 읽어봐서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이 신청을 다시 처리해야 됩니다. 예컨대 뭐 법원에서 취소된 사유 외에 다른 사유가 없으면은 뭐 다시 신청에 대해서 건축 허가를 내줘야겠죠. 근데 만약에 뭐 또 다른 사유가 있다, 판결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사유가 있다, 아니면은 이 새로운 사유가 생겼다, 이렇게 되면 뭐 그걸 이유로 다시 거부 처분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렇게 해서 권리 구제가 이루어지는데, 뭐 물론 이제 의무이행 소송에 비해서는, 의무이행 소송이 도입되는 것에 비해서는 우회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첫 시간 강의였습니다. 첫날 강의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행정소송의 종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